안녕하세요. 김아이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2편입니다. 다들 1편부터 보고 오셨죠? 1편부터 보고 오셨다는 가정하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같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 볼 거예요. 예를 들어 매수인이 아파트 분양 계약을 7억 원에 체결했습니다. 내 통장에 1억 있고요. 기존 부동산 처분 예정 금액이 3억입니다. 금융기관 대출은 2억, 가족으로부터 빌릴 돈은 1억이라고 가정하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내 통장에 있는 1억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2번 금융기관 예금액이겠죠. 여기에 1억 적고요. 기존 부동산 처분 예정 금액 3억은 6번 부동산 처분 대금 등에 3억 적으시면 됩니다. 그럼 자기자금란의 총 합은 얼마가 되죠? 7번 소개에 4억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 금융기관 대출 2억은 8번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에 2억 적으시고요. 이 경우 분양 중인 아파트 계약이니 그 밖의 대출란에 대출 종류, 중도금 집단대출 2억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빌린 돈 1억은요. 11번 그 밖에 차입금란에 1억 적으시고요. 밑에 직계 존비속 체크하시고 관계 부라고 적으시고 1억 원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3번 총 합계에 7억 원 적으시면 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같이 해보니 어렵지 않죠? 그럼 증빙 서류에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원래는 자금 조달 계획서만 내면 됐는데요. 2020년에 법령을 개정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반드시 증빙 서류까지 제출하게 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만 제출하면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번 금융기관 예금액의 경우 잔고증명서, 예금잔액 증명서. 3번 주식 및 채권 매각 대금 금액은 주식거래 내역서, 잔고증명서. 4번 증여 상속의 경우에는 내가 증여나 상속받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니까 증여세 신고서나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5번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으로 준비하실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실제로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따져보기 위해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을 내셔도 됩니다. 다음 6번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준비하실 경우에는 현재 부동산 매도 계약을 해놓으신 분들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부동산을 처분해서 그 돈으로 낼 계획이시라면 체크만 해두시고 나중에 점검 당국에서 제출하라고 할 때 그때 보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차입금란에서 8번 금융기관 대출액의 경우 대출잔액 증명서나 금융거래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 매도인이 체결해 놓은 임대보증금을 승계받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1번 그 밖의 차입금의 경우는 가족으로부터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차용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한 내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제출 사유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유로 인해 증빙 서류를 빨리 내기 어렵다면 미제출 사유서를 내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안 팔렸다거나 청약에 당첨돼서 입주 때까지 돈을 모으거나 대출을 받을 경우, 살고 있던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예정인 경우 등이 증빙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분양권 아파트에 청약 당첨된 후 입주까지의 기간 동안 돈을 모을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에 5번 그 밖의 자산의 예상 금액을 적고 급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미제출 사유서를 쓰면서 향후 급여로 쓰면 됩니다. 아직 대출이 안 나온 경우라면 미제출 사유서와 함께 상담 관련 서류, 신청 내역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도 아직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자금 조달 계획서의 8번 그 밖의 대출란에 쓰시고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일정을 적은 후 미제출 사유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집을 매매한 뒤 전세를 놓을 경우라면 예상전세 보증 금액을 9번 임대보증금 칸에 넣고 미제출 사유서를 내면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을 파악해서 편법 증여나 불법 거래를 찾기 위함이 큽니다. 그래서 지레 겁먹지 마시고요. 은행 예금이나 대출 서류, 전세 보증금, 부동산 거래 대금 등과 관련한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 대비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지자체와 감정원에서 점검을 했는데요. 이제는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규제기관이 신설됐습니다. 여기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점검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금조달계획서 주요 점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시세보다 고가 또는 저가 거래,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는 다운 거래 일대를 주로 봅니다. 2번 미성년자 거래, 미성년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는데도 취득했다는 것을 증여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3. 차입금 과다 거래,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금융기관에서 편법으로 차입한 경우입니다. 요즘 다 주택자에게는 대출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편법을 써서 대출을 받는 경우와 두 번째로 개인에게 고액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가족이나 친지분들에게 빌리는 경우가 많겠죠. 부동산 명의 신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들여다봅니다. 4. 현금 위주 거래입니다. 일반인들이 집안에 고액의 현금을 보관하는 일은 드문 일이죠. 이 경우 자금 출처를 조사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에 대한 통합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가족 간 대출의심 거래입니다. 부모 자식 간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은 과세당국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빌린 시점에 차용증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차용증을 썼다고 빌린 것으로 인정될까요?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계 존 비속이나 배우자 간에는 금전 소비 대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자를 주고받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면 자금 출처 조사는 무슨 기준으로 선별할까요?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란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사람의 소득이나 직업, 나이, 재산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스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취득 자금 출처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면 한국부동산원에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증여의 의심 거래가 있거나 사업자금 탈루 협의가 있으면 국세청으로 통보해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바로 대상자로 선정하고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국세청 자체적으로 PCI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재산, 소비, 소득의 세 가지 요소를 분석하는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소득이나 이익을 누락시키는 납세자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 소비 지출과 재산 증가 합계액이 신고된 소득 합계액보다 크면 차액은 신고 누락된 소득으로 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이 맞지 않는다고 파악되면, 즉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았다 보고 부동산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또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되므로 세금 탈루 부분도 같이 조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자녀가 아파트 살 때 부모가 일정 부분 도와주지도 못할까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 취득에 들어간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묻지 않습니다. 이를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나이와 세대주 여부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 자금 출처 소명의 범위는요. 취득자금 10억 원 미만일 경우 자금 출처 80% 이상 확인 시 전체 소명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10억 원 이상일 땐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일 경우 전체 소명으로 간주합니다. 자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추징합니다. 조사의 기준은요, 부동산일 경우 세대주인 경우와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각 나이에 따른 기준 금액 이상일 경우 조사 대상입니다. 10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 또는 부채를 상환한 금액이 기준 미만이라면 제외입니다. 세대주일 경우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 비해 2배의 자금에 대해서는 출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증여 추정 배제 기준입니다.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이면 주택 1억 5천, 40세 이상일 경우 주택 3억 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 주택 7천만 원, 40세 이상 주택 1억 5천만 원입니다. 30세 미만인 자는 주택 5천만 원입니다. 만약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는 방법은 차용증이나 계약서, 영수증, 대출금액 확인서, 예금통장 사본 등의 기록을 남겨서 소명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또 조사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예금통장과 유가증권, 주식 매각대금 등은 자금 출처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미성년자가 예금통장에 수천만 원씩 자금을 모아놓는 경위와 주식을 수천만 원어씩 가지고 있다는 건 어차피 부모의 증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경우라면 중개사분들이 꼼꼼하게 작성해 주실 거예요. 혹시 개인 간의 거래를 하셔서 직접 작성하셔야 된다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두 편에 걸쳐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자금조달 계획서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김알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 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